황교안 전 총리는 기각될 것 같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박성대 전 장관은 구속이 될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근데 두 사람 다 이제 기각이 됐는데 역시 법원은 이 지금 도주 염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봤는데 되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의 중대성, 범죄 중대성에서 저는 상당히 내란 선동에 가깝고 황교안 전 총리도 그리고 박성대 전 법무장관도 이거 충분히 알았을 것 같은데 그 계엄 이후에 저건 좀 납득은 좀 안 가요. 법안 이게 대단히 범죄가 중대한 건데. 황교안 전 총리도 당연히 저는 기각될 줄 알았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소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 보고 계엄 본 거 갖고 그 부정선거들 잡아들여라, 종북 좌파 잡아들여라 뭐 이런 주장했다고 내란 선동죄까지 가는 게 그게 저는 납득이 좀 안 됐고 박성재 전 장관도 재청구를 할 정도면 새로운 사실 깜짝 놀랄 게 뭐가 있어야지 받아들일 텐데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체포, 말도 안 되는 구속 시도였어요. 우선 무슨 사유로 구속을 했는가? 한 40장 굉장히 두꺼운 자료가 있더라고요. 내와 관련된 건 한 줄도 안 돼. 아니 한 페이지도 안 돼. 아무 관계 없는데 내란 얘기 길게 쫙 쓰고 그리고 황교안이 이렇게 했다. 계엄 선고 전후 정부 인사와 소통한 적은 있으십니까? 계엄이 나는 것 자체를 내가 늦게 알았어요.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 방송을 통해서 알았어요. 네. 지금 일단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정의가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각 사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거가 상당 부분 또 수집이 돼 있다고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황교안 전 총리가 체포가 오전에 체포가 되고 저녁에 영장이 청구가 돼서 10시간 만에 영장이 청구가 됐죠. 그래서 이거 구속에 대한 어떤 특검이 확신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근데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게 내란 선동 혐의거든요. 네. 주가 이제 내란 선동 혐의인데 그 12.3 비상계엄 이후에 SNS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그 부분을 이제 내란 선동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좀 어쨌든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진술 거부권도 행사를 했다고 하고 나머지 그러면 결국은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수집된 증거들로 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했는데 그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지금 아직까지 뭐 소명이 안 됐다. 그러니까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걸 보면 일단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구속이 지금 어쨌든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소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소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방어권을 보장을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재판은 해부가 된다 하더라도 혐의 유무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다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검 입장에서도 좀 부담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좀 다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가 무려 220쪽에 달하고요. 같이 했었던 PPT라고 얘기를 하죠. 프레젠테이션 이게 45장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변호사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좀 뭐 부족하고 도주 증거인멸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특검이 영장 재청구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구속이 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내란에 정말 직접적으로 가담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내란 선동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가담했다라기보다는 선동을 했다라는 그런 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란에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부추기고 이렇게 가담을 했다라고 부수적인 인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뭔가 이제 이 뭐 의견서가 많이 제출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인식을 했을 때는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SNS 글을 올렸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법리적으로 이게 정말 선동에 해당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일단 재판부가 다시 한번 좀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쭉 구속이 된 사람과 기각이 된 사람을 봤을 때 구속된 사람은 주요 임무 종사자,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좀 기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기각된 사람이 황교안 전 총리뿐만이 아니죠. 아까 저희 같이 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오늘 새벽 기각돼서 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집으로 돌아갈 때 기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영장 기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혐의가 없어요. 라는 걸 일관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기각 사유를 좀 보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를 종합해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당히 보통은 도주 우려, 중대사안 뭐 이런 정도로 짧게 이 뭐 기각, 뭐 구속 사유가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 상당히 좀 길게 재판부에서도 줄줄이 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요지는 어쨌거나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번 이 구속영장 청구는 두 번째 청구였었죠. 그래서 어제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박정 특검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앞선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이견이 없을 만큼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를 했고 그래서 범죄 사실을 새롭게 추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다시 기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1차, 이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1차 때 뭐 때문에 기각됐는지 좀 같이 볼까요? 위법성 인식 정도나 그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법성 인식을 했는지 혹은 취한 행동 자체가 실제로 위법을 한지 요 부분이 둘 다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거였는데 최창렬 교수님. 네. 근데 영장 재청구고 보강을 했다고 하는데도 이번에 또 기각이 됐거든요. 그죠. 황교안, 그 박성재 두 분 다 이제 법무장관을 했던 분인데 황교안 전 총리는 총리도 했고. 네. 근데 이 박성재 전 장관은 검사를 25년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 말이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요. 위법성 인식 정도에 있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이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구치소의 수용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계엄 이후에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출국 금지에 인력을 대기시켜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한 위법성이 있었다고는 봐요. 그리고 계엄도 마찬가지로 위법할 것이다. 위법하다라고 봤을 것 같은데 법원은 그렇게 안 본 거예요. 그 보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영장이 기각됐는데 저는 두 사람 중에서 황교안 전 총리는 기각될 것 같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은 구속이 될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근데 두 사람 다 이제 기각이 됐는데 역시 법원은 이 지금 도주 염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봤는데 되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의 중대성, 범죄 중대성에서 저는 상당히 내란 선동에 가깝고 황교안 전 총리도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장관도 이거 충분히 알았을 것 같은데 그 계엄 이후에 저건 좀 납득은 좀 안 가요. 법안 이게 대단히 범죄가 중대한 건데 영장이 기각된 걸로 봐서 그건 법원의 판단이니까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박성재 전 장관의 저런 행동이 기각이 됐을까라는 의구심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아까 저희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도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혐의 자체를 다투는 거 아닌가 싶어요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는 여전히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혐의 자체를 황교안 전 총리도 그렇고 박성재 전 장관도 그렇고 다투고 한다고 하면 내란 특검의 약간 동력 자체가 좀
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 자체가 지금 거의 실패한 특검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황교안 전 총리도 저는 당연히 기각될 줄 알았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소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 보고 계엄 본 거 갖고 그 부정선거들 잡아들여라, 종북 좌파 잡아들여라 뭐 이런 주장했다고 내란 선동죄까지 가는 게 그게 저는 납득이 좀 안 됐고, 박성재 전 장관도 네. 재청구를 할 정도면 새로운 사실 깜짝 놀랄 게 뭐가 있어야지 받아들일 텐데 실제로 하나 재청구한 게 추가했다고 했거든요. 예, 다음 날 그 계엄 다음 날 12월 4일 날 장 12월 4일 날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계엄 사후 문건 작성을 법무부 직원한테 지시했다. 사후 문건이라 하면 이제 그 왜 계엄을 했는지 뭐 탄핵 국무위원들이라든지 탄핵 남발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재판 방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준비했다는 게 영장 재청구 사유인데, 그거 갖고 그건 당연히 일상적인 법무부의 일상적인 업무라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꼭 내란을 공모해서 뭐 그런 지시를 했다보다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법무부의 일상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좀 판단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내란죄라고 그러는데 내란죄가 국헌문란이거든요. 국헌문란은 국가 기능을 상당 기간 불가능하게 한 게 국헌문란이에요. 근데 계엄이라는 게 6시간 만에 해제됐잖아요. 근데 저걸 법무부 장관까지 내란 공모로 저 국헌문란으로 넣은 거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